하와이가 노숙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만큼 심각한 하와이의 노숙자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취재했습니다. 멕시코 치안이 갈수록 불안한 가운데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납치, 인신매매, 살인 등 잔혹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멕시코 여성들의 현실을 알아봅니다. 1600년대 중국으로 이주한 뒤 지금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뿌리와 풍습을 간직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400년 동안 혈통을 이어온 조선족의 시조 번씨 박씨 가문을 만나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납포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케르치역을 봉쇄한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인지,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사람들.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미국 국경에 다다르자마자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습니다. 고국의 가혹한 현실에서 탈출해 새 삶을 살아보려는 이들의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막막한 캐러밴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합니다. 남종혁 기자. 네, 캐러밴은 본래 사막과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상인들을 뜻합니다. 요즘은 중남미의 이민자 행렬을 가리키죠. 한 달 전쯤 이들은 미국행 1차 관문인 멕시코 땅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철책을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목숨을 담보로 강물로 뛰어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달 동안 이들은 3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접경 도시에 도착했고 마지막 관문인 미국 진입을 시도합니다. 멕시코 접경 도시 티후아나.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콘크리트 수로를 넘어 미국 국경을 향해 갑자기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는 최루탄을 쏘며 막아섭니다. 망명 신청을 빨리 받아달라며 시위를 벌이던 수백 명이 국경에 접근하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Para este lado de acá fueron cuando empezaron a tirar los gas y muchos niños desmayados. 한 엄마는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황급히 달아나지만 최루가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맨발에 티셔츠만 걸친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No lo esperaba, pero bueno, yo ahí me sentía triste, con miedo y con ganas de llorar. Fue donde agarré a mis hijas para correr yo en ese momento. Y yo pensé que mis hijos se me iban a morir ahí junto conmigo por el gas que rompimos nosotros. 미국 당국은 이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온 4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또 국경 검문소에서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한동안 차단했습니다. A lot of people protested outside. They wanted to cross by force 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closed the border for about 7 hours. Just crossed right now. They just opened the door. 미국 입국을 연이어 시도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꿈은 오직 하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겠다며 극도의 피로와 무더위, 배고픔도 견뎌왔습니다. Con necesidad y la verdad somos trabajadores. Nos gusta ganarnos el dinero con el sudor de nuestra frente. No nos gusta hacerle daños a nadie. No nos gusta robar. Nosotros nos gusta trabajar. Mi hijo mayor, por ser testigo de un asesinato, no podemos vivir en el país. El grandecito. Entonces por eso fue que tuvimos que salir rápido con mi familia. 기나긴 고행길을 뚫고 티후아나에 새롭게 도착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는 무려 5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기자만도 3천여 명이나 돼 망명 신청을 하는 데만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경 검문소가 하루에 100건 미만의 망명 신청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Que nos permitan el ingreso de más personas. Esto nos ayuda a erradicar un poco más la incertidumbre, al igual lo que es recordemos que hay niños acá.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현행법과 상관없이 망명 승인 전까지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비난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We're going to either have a border or we're not. And when they lose control of the border on the Mexico side, we just close the border.
미국의 태도가 완강한 이상 망명 승인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미입국 시도가 증가하면서 국경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둥지를 찾겠다는 이들의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캐러밴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하와이 하면 푸른 바다와 산호초, 서핑, 그리고 낭만적인 음악까지 떠오르는데요. 태평양 한가운데 지상 낙원이라는 하와이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노숙자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관광 산업에 위협이 된다며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하와이의 두 얼굴을 정하연 순회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지상 낙원으로 통하는 미국 하와이입니다. 그중에서도 와이키키 해변은 하와이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It's nice. I think the whole year. Also the food and the drinks are nice, and in combination it's like a paradise here.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밤이 되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거리를 배회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공원에서 술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숙자들입니다. My kids and I were eating in a McDonald's at breakfast time, and there was homeless people hovering around them and making them feel a little bit uncomfortable. So yeah, it's not very comfortable. 차이나타운은 시내 중심가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대낮인데도 약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가게 앞에 드러누워 있기도 합니다. No comida to Chinatown. And now Chinatown is slow. Too many honest, too many and the knife, around. 노숙자 천막은 아예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공원이나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텐트를 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공원,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숙자들이 짐을 챙깁니다. 마약 소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Some of the people, they bring in needles, like drug needles, and they're on the ground and stuff. And some of the homeless people will use the bathroom on the ground. This is for kids and families. 그러면서 주의를 당부합니다. By yourself out in a place like this at night.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뒤 노숙자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Problem area, so they go to one section and then they go to another section, and by the time they go back to, they move this way, and so it's like an endless battle. Yeah. 더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호놀룰루의 한 주택가, 무언가에 취한 듯한 노숙자와 경찰이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입니다. We're not chasing you today. No, we're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right now. You don't have to. 노숙자가 갑자기 흉기를 집어드는 순간 서른두 살의 노숙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약에 취한 노숙자의 돌발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하와이의 노숙자는 6,500여 명. 인구 1,000명당 5명꼴로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때문에 하와이 관광 산업까지 위기를 맞게 되자 정부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bout the homeless were all over the sidewalks. Business and government, the community, the entire community has identified homelessness as the number one issue. 하와이에 노숙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뭘까? Every year go up the rent, gas, electric, everything go up.
집값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80만 달러, 9억 원을 넘습니다. 방 1개짜리 아파트 월세도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입니다. I think it's similar to other cities like New York or Los Angeles, that we have very similar high housing, tight housing market. But because the limited availability of land that drives up the cost of the housing here. 노숙자 대책이 주택 정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해만도 노숙자 임대주택 건설에 2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I believe there's 10,000 people on that wait list. So it takes for the state public housing, it could take 2 or up to like 5 years. Yeah. 그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하와이에서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노숙자 해결에 앞서 이들을 범죄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공존입니다. 호놀룰루에서 차로 30-40분 거리의 와히아와. 이 지역 사회복지사인 조셉이 퇴근 후에 바삐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Someone lives in there. 도심에서 단속으로 쫓겨난 노숙자들입니다. The city and the military, they did a sweep. They sweep that area. So a lot of them from there came down here. 조셉이 매일 이 천막촌을 찾는 이유는 바로 친분 쌓기입니다. Like you bring blankets and whatever mosquito found. Bananas. Oh yeah, I like. 이런 웃음이 바로 공존의 시작입니다. 노숙자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Government, your community, your churches, your businesses, everybody needs to come together to address the issue. It's not just one person or one office that can end homelessness. 지상낙원의 어두운 그림자 노숙자. 하와이는 이제 공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정아연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는 때인데요. 멕시코에서는 그 바람이 더욱 절실합니다. 불안정한 치안과 늘어나는 강력 범죄로 매일 7명의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기 때문인데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는 멕시코 여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윤재환 PD가 취재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멕시코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양호한 편이지만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늦은 밤 뒷골목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2달 만에 사랑하는 딸은 처참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Después aquí fue encontrada una femenina donde fue violentada y pudimos al llamado y pues ya la encontramos aquí ya desafortunadamente sin vida.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멕시코. 실종된 여성은 목숨을 잃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l problema en esta zona, como en muchas otras zonas del país, es un cóctel que pobreza, ignorancia, familias disfuncionales. No hay pena. Normalmente estos delitos pasan desapercibidos. No hay castigo para este tipo de delitos. Entonces a la gente se le hace fácil delinquir. 최근 멕시코에서 붙잡힌 희대의 연쇄 살인마는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 prefiero que mis perritos coman carne de esas mujeres. Pero si salgo, de una vez le digo a los patrones, voy a seguir matando mujeres. Hay una sensación generalizada de que las mujeres pudiéramos ser víctimas de un delito. En México es algo que es muy común. La situación es que algunas violencias están naturalizadas y al mismo tiempo las barreras personales que tenemos para
continuar.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자 최근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Ya en todos lados, como se está poniendo la sociedad de hoy en día, de que muchos asesinatos o incluso a los niños o niñas que ya hasta nos roban para nuestros órganos, todo eso, ya vivimos con el miedo de salir a la calle y 멕시코에선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마약이나 부정부패 등 다른 사회 문제에 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 마킬라에서는 여성들이 살해 납치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지내는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스타보 씨의 딸도 마킬라에서 퇴근하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i hija Diana fue asesinada el 2 de julio del 2017. 디아나가 살해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디아나의 시신이 발견된 곳엔 추모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이곳에는 디아나 외에 다른 희생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모두 여성들입니다. 벽에는 정의를 위한 외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Bueno, pues este es el lugar en donde vinieron a dejar a Diana. La habían lastimado, la lastimaron, la violaron, la vejaron y me la asesinaron y me la vinieron a tirar aquí como basura, como si no sirviera. 멕시코에선 해마다 2,500명의 여성이 살해되지만 가해자 중 징역형 이상을 받는 경우는 겨우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A lot of women that go missing, sometimes because we have serial killers or maybe we have some groups that exploit them for labor or sexually. So poor women are seen sometimes mostly as disposable. If a poor girl disappears, the authorities don't pay much attention. 마약 범죄 도시로 악명이 높은 후아레스에는 실종 여성들의 사진을 걸어두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아직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에스메랄다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9년째 사라진 딸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될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4살. Buenas tardes, señora. Señora, ¿nos ayuda llevándose una foto de mi niña por si la llega a ver? Gracias. Buenas tardes, jóvenes. Jóvenes, ¿me ayudan llevándose una foto de mi niña por si la llegan a ver? Sí, gracias. Sí, gracias. Señora, ¿me ayuda llevándose una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딸이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ste día era un día martes, 12:30 del día, se dirigía a la escuela, desapareció. Nadie miró quién se la llevó, nadie miró para dónde ganó, nadie miró nada. Ahorita ya son 9 años que mi hija no ha sido encontrada, desafortunadamente, ni con vida ni sin vida. ¿Foto de mi niña? Ahí están los números de...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멕시코 경찰의 수사와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Todos los fines de semana voy. 정부 역시 실종자들의 DNA를 독점한 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Voy a buscar a mi niña hasta encontrarla o hasta que yo muera. Hasta entonces voy a dejar de buscar. Y entonces por eso cuando miro la foto y miro su vestido que me decía, no me decía papá, me decía viejillo, vamos para que me compres un vestido viejillo, porque quiero ir contigo. Vaya léxico potente, no te vayas a acabar. Voy intentando relatar la realidad de voces que se olvidan y otras tantas que se van. Oye Mariana, otra noche me sale a buscar. Oye Mariana, 11 de septiembre, 6 años atrás, donde mi cuarenta no sabe quién confiar. Tuvimos a ladrones, brilla el guardia municipal. Mi vida te vengo a relatar. Pobre Mariana, madriguera como muchas más. Madres duras.
중국에는 무려 400년 동안 족보를 대물림하며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말 우리 글은 잊어버렸지만 학렬을 중시하며 어른을 깍듯이 모시고 김치를 담가 먹는 등 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400년 혈통을 이어온 조선족의 시조, 번시 박씨 가문 얘긴데요. 김명주 특파원이 번시 박씨 집성촌을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진 시골 마을. 물가엔 오리떼가 떠다니고 한쪽에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 평온하고 넉넉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엔 피아오푸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씨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바로 한민족 후예들이 400년 혈통을 지켜온 번시 박씨 집성촌 박가보촌입니다. 아직도 이 마을엔 한 집 건너 한 집은 번시 박씨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자식들은 다 떠나고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200여 명의 번시 박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대 손인 박문만 선생은 가장 학렬이 높은 어르신입니다. 你说这垄这得摘土豆，摘完土豆得种菜，那边还种苞米，什么活都干。反正我也干不多，我也干不动。 세 자녀는 각자 도시에서 가정을 꾸려 살다 보니 한족 아내와 둘만 남았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가족들 사진을 꺼내 봅니다. 他们都是超生族吗？对，那都是俺家里的那不是，我是他都是。 박문만 선생은 자신의 신분증까지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1943년 11월 29일생 조선족입니다. 400년 혈통이 기록된 번시 박씨 족보는 이 집의 가보와도 같습니다. 가문 대표들이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던 족보들을 모아 5년간의 혈통 조사를 거쳐 지난 2015년 새 족보를 펴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박문만 선생 조카도 만주족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我今年71，他74，大3岁。我见面大叔，那非常的尊敬你，对不对？可是他比如说10个岁的，我就叫小叔。 번시 박씨는 지난 400년 동안 통혼을 금지하고 자식을 낳으면 돌림자로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30개나 되는 돌림자를 줄줄 외울 정도로 학렬을 중요시합니다. 应天代中国，自得金富裕，文明喜盛世。郡委镇太仓，实属启宏业，共有康茂良。 번시 박씨 선조는 1619년 강홍립 장군을 따라 압록강을 건넌 것으로 청나라 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연합 작전을 펼치던 명나라가 누르하치에게 패하자 전쟁 포로로 남게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满清政府这个史记哈记的是战俘，但是还有一种说法呢是战场投诚。我认为应该写战场投诚。 대다수 번시 박씨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한족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인구조사 때 집단 청원을 거쳐 조선족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박가보촌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번시현 시내. 번시 박씨가 운영하는 한 식품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게 간판에 주인 이름이 눈에 띕니다. 박희근, 번시 박씨 13대 손입니다. 중국 한족 중에는 박씨가 없기 때문에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就是显族的，来了一看咱牌子老朴家，哎呀，咱们是一家子，都显族，有很多的这样的。 박희근 씨는 가게에 족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가보촌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가문에 대한 자부심은 어느 누구 못지 않습니다. 以前咱们的家谱是从，就是那个黄纸的，黄纸做的，那玩意儿都像有点过时了、腐烂了。完了，他们开始筹备这个，一家拿3000、5000的赞助的，开始写家谱。
번시현 시내에선 박시성을 내건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리고기 판매점 주인도 번시 박씨 13대 손입니다. 27살 젊은 나이에도 족보와 학렬이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朴文贤是我爷，这是11世，然后朴文贤这不我爷吗？完事我奶姓孙，然后生下来的孩子就是朴明礼，就是我爸，然后我妈姓董。开始。 박 씨도 통혼을 금지하는 가문 풍습에 따라 한족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앞으로 2세가 생기면 반드시 한국어를 가르칠 계획입니다. 小孩他也是显族人，他也是应该是必须得让他会说显族话的，因为我们这个父母都不会嘛。 번시 박 씨 후손들은 요즘 흔한 SNS 채팅방을 통해서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이민 400주년을 맞아 번시현에 모여 대규모 기념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번시 박 씨 가문의 뿌리를 찾는 노력이 족보 구경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번시현에서 김명주입니다. 한 주 동안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는 위클리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박종훈 기자님은 특히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어요? 네, 더 은밀하고 또 그리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어떤 단체를 제가 다운으로 선정을 해봤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우울한 단어들이 좀 나와 있지 않나요? 히틀러. 자, 이번 주 위클리 다운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선정한 다운은요, 바로 디지털 나치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나치 사상을 신봉하고 히틀러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이런 걸 네오나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네오나치가 이제는 은밀하게 온라인이나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네오나치가 지금까지는 뭐 선동하는 포스터를 붙이거나 아니면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에서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카카오톡처럼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워츠앱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워츠앱에서 이모티콘을 자기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독일에 있는 네오나치들이 이걸 이용해서 히틀러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 하켄 크로이츠라고 불리는 바로 나치의 문양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니까 독일 사회가 지금 현재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오나치 이모티콘은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쓰니까 뭔가 법을 위반한 것 같으면서도 처벌을 하기 어려운 굉장히 악용 사례네요. 네, 그렇죠. 바로 규제의 사각을 이용한 이런 네오나치의 활동이요. 단지 이모티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은밀한 게 있는데 바로 게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게임의 배경에다가 나치 상징물을 싹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계속해서 나치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접하게 만드는데요. 예전에 네오나치 그러면 딱 상상 가는 거 있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스킨헤드. 그리고 문신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혐오 이런 걸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은밀하게 다가오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을 네오나치로부터 그리고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 관심으로 IT 업계를 압박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NS와 게임 등으로 자신들의 극우 성향을 전파하고 있는 디지털 나치 이번 주 다운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김준영 교수님. 예, 전 다운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네. 맞춰보시죠. 뭔가 박물관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위클리 다운 보여주세요. 잘 아시죠? 모아이 석상. 네, 모아이 석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만들어진 시기라든지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방법이라든지 여전히 미스테리어스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아이 석상입니다. 제가 정말 꼭 한번 보고 싶은 문화재였는데 네네. 근데 모아이 석상을 다운으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아이 석상의 반환을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Con arco perduto
반환 요구가 거센 상황인데 대형 박물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돌려준다고 얘기했으면 다운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돌려줄 수는 없고 네네. 그러나 빌려줄 수 있다.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대형 박물관에 2번 다 가봤습니다. 그게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세계 각국에서 자기들이 제국주의를 했을 때 불러왔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리스의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조각품들을 사실상 엄청나게 옮겨놨는데 그리스 정부에서는 무려 180년 동안 지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 안에 순수한 영국 것은 그 박물관 건물밖에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아이 석상을 돌려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그럼 다른 나라, 그동안 강탈당했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도 돌려달라 이렇게 욕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대형 박물관이 텅텅 비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국이 이런 협상을 순순히 잘 해줄지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대형 박물관의 논리가 굉장히 뻔뻔스럽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 반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이거 한 가지 논리하고요. 네. 두 번째는 특별 지역의 문화재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공동 문화재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보존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서 다양한 그런 유산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거를 대형 박물관이 영국 쪽에서 얘기하기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사고가 없이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런 문화재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운으로 뽑았습니다. 네. 150년 동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에서 후손들을 맞이해야 하는 이 모아이 석상, 이번 주 2번째 다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박사님 준비하셨네요. 네, 저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소식을 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일 것 네.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반칙입니다. 좀 좋은 소식을 적당히. 혼자만 알고 계시려고. 네, 제가 선정한 업은 스위스의 솥불 논쟁입니다. 네. 지난 25일에 스위스에서 한 2년 정도 진행됐었던 솥불 논쟁을 종결시키는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Das ist ein Teil vom Körper. Oder da ist ein Haufen Blut drin. Und es braucht zum Kommunizieren, es ist Wärmeaustausch, es sind auch Antennen. Wenn ich einen Versuch mache. They may not look like it, but these cows are part of a political movement. Why? Because on Sunday, the whole of Switzerland votes on whether to subsidise farmers who allow their cow.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보통 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솥불 투표를 주도했었던 것은 농부인 카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8년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투표 결과는 반대가 54.7%를 넘어서 과반수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니 부결이 업이라고 됐는데. 그러셨잖아요. 네, 하지만 카폴 이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 국민투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커다란 투표있잖아요. 뭐 대통령 선출이나 뭐 시장을 뽑거나. 스위스는 솥불을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 밀착형 이슈까지 국민투표를 붙인다고 하니까 이건 좀 재밌고 놀랍기도 했어요. 네, 사실 스위스에는 국민 제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카풀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7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이게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1년에 최대 한 4번 정도까지는 국민투표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투표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 원 단위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1년에 4번이다.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건당 한 1억 원 이상의 돈이 캠페인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선진국형 시스템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논쟁이 이어졌지만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국민투표로 결론이 나게 된 촛불을 이번 주 업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납포 사태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5일 이 우크라이나 군함 세 척이요. 흑해를 출발해서 아조프해에 있는 마리우폴 항구까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 케르치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러시아의 국경 수비대가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납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승조원 6명이 다쳤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03년에 이 케르치 해협을 공동 수역으로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근거해서 이 양국의 선박들은 그동안에 이 해협을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이 해협을 자국의 단독 영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함들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자국의 영해에 침범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자국의 군함들이 사전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의도적인 목적으로 이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또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군함이 납부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군사적 도발로 느껴질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 이후에 양측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8일에 이 30일 동안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비상계엄령이 정말 이례적인 게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가 병합된 이후에 그때 이 친러 반군하고 정부군이 서로 대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한편으로 러시아는 지금 또 외교적인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안보리에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이라는 주제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해서 사실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분명히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열었다라는 것은 자국의 그런 조치들이 사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엔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푸틴 대통령은 다른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메르켈 총리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 납포 사건에 대해서 전후를 설명하고 중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르켈 총리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충돌이 일어난 곳 케르치 해협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곳이잖아요, 장 박사님. 예, 케르치 해협은 이 아조프해와 이 흑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또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이 타만반도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네. 이 해협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나 경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55년에는 이 크림 전쟁의 무대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동부전선의 가장 치열한 이 격전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조프해 항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바로 마리우폴 항구라든가 아니면 베르단스크 항구 같은 경우는 철강하고 밀 같은 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을 수출한 항구면서 동시에 석탄을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케르치 해협을 막아서 물류가 막힌다.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케르치 해협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2014년 3월에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이 때문에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제 제재 때문에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5월이죠.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와 자국의 본토, 러시아의 본토를 연결하는 총 연장 19km에 달하는 이 크림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케르치 해협에 대해서 완전한 장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세계 정상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 상당히 불편한 논쟁이지 않겠습니까? 왜 시기적으로 지금일까요? 네, 사실 지금 러시아 내부 사정이 정말 좋은 사정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장기 집권을 했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1%였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러시아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이 4년 만에 러시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있잖아요. 이 연금이 원래 60세만 넘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65세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 이 남성 평균 수명이 이거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실명고 막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그러면 나보러 받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9월에 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친푸틴 성향의 후보들이 뭐 줄줄이 낙선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푸틴 입장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보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충돌을 해서라도 어떤 안보 결집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날의 작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군이 납포를 했지만 그 FSB라고 있습니다. KGB의 후신인데요. 그 배가 6대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투 헬리콥터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는 러시아의 의도된 것일 거라고 지금 서방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계획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러시아는 이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로 이 케르치 해협을 지나가는 이 선박들에 대해서 이 감독과 검열을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런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일련의 이 통과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별 문제제기 없이 아주 착실하게 잘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납포된 이 우크라이나 해군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만약에 러시아 이 국경수비대가 통과를 저지할 경우에 자기들이 이 해협에 진입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군사적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인 또 경제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내년 대선에서 이 포로셴코의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좀 만들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측을 지켜보는 그 주변국들 더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바로 유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도와준다는 건 결국 제재를 한다는 건데 제재를 하면 러시아 기업들 그리고 금융회사한테 제재를 하겠죠. 그러면 러시아 기업들만 피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에 사업 파트너인 바로 유럽의 기업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도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일단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측에서 어떤 추가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이번 달 10일 날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서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는 좀 분명한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정상들은 좀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충돌을 한 다음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은 좋지 않다. 이거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미온적이면서 결국 러시아한테는 비판적인 발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러시아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주권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이 협력을 약속을 한 뒤늦게 그렇게 한 상태거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부터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큰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닉슨 대통령 시절이죠. 미국이 중국과의 제휴,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당시 미국의 최대 경쟁국이었던 소련의 견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연러제중, 그러니까 러시아와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사실 미국과 유럽이 한쪽에 서서 러시아가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를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몸값을 쭉 올려놓으면서 러시아 이제 사태를 이용을 해서 나토 회원국에게 조금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게 그 푸틴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게 트럼프한테 엄청난 시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러시아를 대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또는 그때그때 이익에 대해서 움직일까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레이키아비크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했다가 역풍에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부드럽게 나갔다가 하도 강경하니까 또 강하게 나가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확실히 푸틴에 대한 어떤 전략이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게 지금 내부의 해석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대립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또 평행선을 계속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행선이 좀 깨지려면 무언가 좀 커다란 사변이 필요할 텐데요. 뭐 이를테면 러시아가 과감하게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가 완전하게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양도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이런 일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주요 강대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 어떤 뛰어난 전략가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메비우스띠 같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양국의 분쟁 역사를 멈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